솔직히 한국은 제게 일종의 판타지였습니다. 미국 시애틀 근교, 넉넉지 않았던 가정 형편 속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모은 돈으로 K드라마 DVD를 사보던 시절이 있었죠. 화면 속 서울은 언제나 반짝였고 사람들은 세련됐으며 모든 것이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한강의 기적, IT 강국, 뭐든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그래서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무척 안정되어 있고 어쩌면 그 효율성 때문에 조금은 차갑고 개인주의적일지도 모른다고 그런 오해를 품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란 시애틀은 비 오는 날이 많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서로에게 큰 관심을 두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한국도 비슷할 거라 어쩌면 더 차가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언젠가 꼭 저 K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서울에서 멋지게 자립하리라 다짐하며 부모님의 걱정을 뒤로하고 부푼 꿈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부딪힌 현실의 서울은 K드라마와는 글쎄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고물가, 고금리라는 먹구름이 짙게 들이운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 차갑고 냉정한 현실을 제가 처음 뼈저리게 느꼈던 순간은 퇴근길 동네 마트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늘 장바구니에 담던 탐스럽게 잘 익은 사과 한 봉지를 집어들었는데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5,000원이면 샀던 것이 10,000원, 아니 15,000원에 육박하는 가격표를 달고 있는 겁니다. 마트의 밝은 형광등 아래서 그 숫자가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다른 코너를 둘러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죠. 채소값, 고깃값 모든 것이 제 상상을 초월해 있었습니다. 결국 계산대 앞에서 저는 카트에 담았던 사과와 좋아하던 요거트 몇 개를 다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장바구니 안에 몇 개 안 되는 물건들을 보며 뭐를 더 빼야 하나 초조하게 계산하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타국에서 혼자 덩그러니 놓인 듯한 외로움. 그리고 어떻게든 자립해서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던 제 책임감이 한꺼번에 무겁게 밀려왔죠. 계산원의 무심한 목소리가 총액 12만 원입니다라고 울릴 때 눈앞이 흐려지며 숨이 턱 막혔어요. 그 순간 이게 바로 내가 몰랐던 한국의 민낯이구나. 내가 기대했던 효율적이고 안정된 모습과는 거리가 멀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가 가졌던 첫 번째 오해. 효율적이고 차가운 도시라는 이미지가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국의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온몸으로 겪으며 K드라마 속 낭만적인 환상이 와장창 깨지고 현실의 치열함을 마주하는 여정이에요. 처음에는 치솟는 물가와 늘어나는 생활비 부담에 허덕이며 숨막히는 나날을 보냈지만 그 막막한 현실 속에서 저는 오히려 한국인들의 놀라운 생활력과 따뜻한 정칭, 그리고 끈끈한 연대감을 발견하며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었죠. 이건 단순히 돈 때문에 힘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한 뼘 더 성장하는 이 이야기는 어쩌면 K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제 진짜 한국살이입니다. 사과 가격 쇼크 이후 제 삶은 그야말로 짠내 그 자체였습니다. 한 달 예산을 빡빡하게 짜고 매일 밤 가계부 앱과 씨름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죠. 마트에 가기 전에는 냉장고를 열어 재고를 확인하고 전단지 할인 정보를 샅샅이 뒤져 쇼핑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래도 막상 마트에 가면 10일의 유혹, 오늘만 이 가격의 속삭임에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정말 필요한 건가? 10번쯤 고민하다 겨우 카트에 담거나 혹은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기를 반복하죠. 한 번은 시장에서 과일 가격을 흥정해 보려다 서툰 한국어 때문에 아주머니,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 그만 아주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쳐버린 적도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셨고 주변 상인들까지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도망치듯 시장을 빠져나왔죠. 예쁜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것은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탕비실 믹스커피가 제 소울메이트죠. 가끔 친구들과 만나도 우리 그냥 편의점 앞에서 캔맥주나 할까?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옷이나 화장품은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바라만 볼 뿐.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기가 망설여집니다. 이 돈이면 이번 달 관리비를 낼 수 있는데 하는 생각에 결국 창을 닫고 말죠.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놀랐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이 처음에는 효율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였지만 막상 제가 그 속도에 맞춰 살아가려니 숨이 막힐 때가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은 늘 빨리빨리요를 외쳤고 저는 그 속도를 따라가기 벅찼습니다. 한 번은 중요한 보고서 마감을 앞두고 급하게 자료를 정리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동료에게 좀 더 빨리 처리해 줄 수 없어요? 라는 핀잔을 듣고 서러움이 북받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빨리빨리 속에는 단순히 조급함만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려는 열정과 놀라운 추진력이 담겨 있다는 것을요. 처음엔 한국의 치열함과 빠른 속도에 숨막혔지만 점차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따뜻한 정을 느끼며 저도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시애틀에 계신 부모님께는 여전히 영상통화로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이번 달 생활비는 또 어떻게 버티나 하는 걱정에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저희 집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고 제가 독립해서 제 힘으로 살겠다고 큰소리치며 한국에 왔기에 부모님께 차마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책임감이 때로는 저를 외롭게 만들지만 동시에 제가 이곳에서 버텨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은 묘한 위안을 줍니다. 제 주변의 한국인 친구들과 동료들 역시 이 어려운 시기를 각자의 방식으로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정말이지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바로 짠테크 신드롬입니다. 제가 지훈 씨와 민지 씨에게 영감을 받아 시작한 짠테크는 여전히 좌충우돌의 연속입니다. 만보기 앱으로 열심히 걸어서 겨우 모은 포인트를 실수로 이상한 광고를 클릭하는 바람에 한순간에 날려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때 지훈 씨에게 하소연했다가 살아. 너 완전 호구네. 호구. 앱테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특급 비법 알려줄게. 라며 한바탕 놀림과 함께 족집게 과외를 받아야 했죠. 이렇게 광고 클릭 실수로 망신당하고 속상했던 날. 퇴근길에 집주인 할머니께서 아가씨, 김치 새로 담갔어. 맛이나 봐. 하시며 건네주신 따끈한 김치 한 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인들의 짠테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머와 긍정을 잃지 않고 삶을 꾸려나가는 지혜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물가 시대의 칼바람은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영어 학원에도 불어닥쳤습니다. 원생수가 줄고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갑자기 비정규직 강사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생활비 걱정에 시달리던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유일한 수입원마저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은 저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해고되면 나는 정말 끝이다. 당장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하고 비자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강의에 집중하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웃음기마저 사라졌죠. 그때 제 곁에서 힘이 되어준 것은 동료 강사 지훈 씨였습니다. 그 역시 비정규직이었기에 제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었죠. 그는 풀 죽어있는 제게 다가와 특유의 유쾌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사라, 왜 이렇게 시든 채소 같은 표정이야? 설마 마크 같은 악덕 상사한테 또 깨졌어? 하하, 아니면 혹시 구조조정 소문 때문에 그래? 저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지훈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이내 특유의 장난기 섞인 말투로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너무 걱정 마. 사라, 설마 진짜 자르겠어? 나 정규직 전환 심사. 이번에 또 떨어졌는데도 이렇게 웃고 있잖아. 하하하. 그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저와 같은 불안감, 그리고 어쩌면 몇 번의 정규직 전환 실패로 인한 숨겨진 상처가 언뜻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만약에, 아주 만약에 진짜 잘리면 뭐 우리 같이 치킨집이나 차리는 거지. 내가 마케팅 담당하고 내가 영어로 주문받고 대박 날걸? 시애틀 스타일 K치킨 어때? 그는 또다시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원래 인생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우리 치킨집 차릴 때까지 열심히 버텨보자. 그리고 이거 봐봐. 내가 요즘 하는 부업인데 꽤 쏠쏠해. 너도 한번 해볼래? 그는 저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온라인 번역 부업 정보를 알려주고 짠테크 노하우까지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위로와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용기를 얻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을 불안감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이제는 속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된 민지 씨. 그녀는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으로 항상 밝고 씩씩한 모습이었지만 최근 부쩍 힘들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 년 전 영끌에서 마련한 아파트의 대출 이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저희는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밥을 거의 입에 대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녀는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야, 나 정말 너무 힘들다. 이번 달 대출 이자가 또 올랐어. 이제 정말 한계인 것 같아. 큰 애 피아노 학원 결국 끊었고 작은 애 영어 학습지도 다음 달부터는 못할 것 같아. 주말에 마트 캐셔 알바까지 뛰는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 얼굴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해. 엄마가 돈 걱정 없이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려고 내가 그 고생해서 집 산 게 아닌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꾹 참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무너질 순 없지. 엄마는 강하잖아. 이거 이겨내면 나중에 우리 애들이 우리 엄마 진짜 짱이다 하고 엄지척해줄 거야. 그렇지, 사라야? 애써 웃어 보이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눈물겨운 모성애와 함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아가려는 한국인의 놀라운 강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울림을 주었고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현실, 특히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감내하는 부모들의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얼마 전 친구 은지가 전세 보증금을 겨우 돌려받으며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던 아찔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물가 상승, 대출 이자 폭탄, 취업난, 주거 불안.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마주한 현실은 정말이지 녹록지 않아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했던가요? 회사 사정으로 인한 불안감과 민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착잡해하던 제게 개인적인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밤늦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젖질렸던 발목 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응급실 진료비에 추가 검사 비용, 깁스 비용, 약값까지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발생했고 설상가상으로 며칠간 아르바이트도 할 수 없게 되어 수입마저 끊겨버렸습니다. 다음 달 월세와 공과금을 낼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아픈 몸으로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 작은 원룸 침대에 누워 퉁퉁 부은 발목을 내려다보며 서러움과 절망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정말 이러다 길거리에 낫는 건 아닐까? 시애틀로 돌아가야 하나? 아니야. 여기서 포기할 순 없어.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팀장님이셨습니다. 제가 다리를 다쳐 며칠 결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지만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까지 숨길 수는 없었나 봅니다. 팀장님은 제 상태를 자세히 물으시더니 잠시 후 민지 씨와 함께 예고도 없이 제 원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두 분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전복죽과 과일 바구니 그리고 작은 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라 씨, 이게 무슨 일이야? 다리는 괜찮고 병원비는 어떡하고? 아니요. 팀장님, 민지 씨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팀장님이 봉투를 제 손에 덥석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사라 씨, 혼자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어. 이거 우리 팀원들이 사라 씨 빨리 나으라고 조금씩 마음 모은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치료비에 보탰어. 타국에서 아프면 더 서러운 법이잖아. 민지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라 씨. 그리고 이건 제가 아침 일찍 시장 가서 싱싱한 전복 사다 끓인 거예요. 영양 만점이니까 이거 먹고 얼른 기운 내야 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우리한테 이야기하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봉투 안에는 저를 걱정하는 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방 안을 채운 죽의 따뜻한 향기. 민지 씨가 건넨 죽 그릇의 온기가 제 차가운 손을 감싸 안을 때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러움과 외로움 그리고 절망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치인이구나.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해 가졌던 차가운 도시라는 편견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은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선 서로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끈끈한 유대감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깊고 진한 인간적인 연결이었죠. 팀장님께서는 제가 월세 걱정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시고는 저희 집주인 할머니께 직접 전화를 걸어 제 사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며칠 뒤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에 집주인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에 무뚝뚝한 표정 대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제 다리 상태부터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죠. 아가씨, 이야기 들었어. 타국 와서 고생이 많구먼. 월세 걱정은 붙들어 매. 몸 다 나을 때까지 천천히 내도 괜찮아. 저는 감사함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당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참말로 고생 많이 했어. 보릿고개라고 알란가 몰라. 그때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도 벗겨 먹고 그랬지. 애 아버지는 일찍 저 세상 가고 혼자 애들 셋 데리고 다락방에서 살았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몰라. 김치 한 쪽, 쌀 한 줌이라도 나눠 먹자고 가져다주고 그 덕분에 내가 지금껏 이렇게 살았지. 그러니 자네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어. 사람은 원래 그렇게 서로 돕고 기대면서 사는 것이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뜻함과 진심 어린 위로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후로도 할머니께서는 제가 깁스를 풀고 제대로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셨는지 종종 반찬 많이 했으니께 좀 가져가 하시며 김치나 나물 무침, 장조림 같은 맛있는 밑반찬들을 제 방문 앞에 놓아두고 가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감사한 마음에 서툰 솜씨로 쿠키를 구워 가져다 드렸더니 할머니께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며 아이고, 아가씨도 참 별걸 다 하시면서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할머니를 만나 이것저것 여쭤보다가 할머니, 이 콩나물 얼마예요? 라고 묻는다는 것이 그만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쳐버린 적도 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다가 이내 제 서툰 발음을 알아채시고는 박장대소하셨고 저 역시 얼굴이 빨개져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소소한 교류들을 통해 저는 할머니와 정이 들었고 한국의 정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깊은 유대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후 저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제 마음은 이전처럼 불안하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주변에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주 들르는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또 한 번의 가슴 뭉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 집은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양으로 학생들과 저 같은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었는데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도 아주머니께서는 꿋꿋하게 가격을 올리지 않고 계셨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주문하자 아주머니께서는 유난히 더 푸짐하게 담아주시며 웃으셨습니다. 학생, 요즘 힘들지? 그래도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야 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떡볶이는 배 터지게 줄 수 있어. 이거 먹고 힘내.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주머니 역시 장사하시기 힘드실 텐데 오히려 손님들을 먼저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며칠 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작은 화분 하나와 함께 서툰 한국어로 쓴 손편지를 아주머니께 드렸습니다. 아주머니의 따뜻한 떡볶이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적었죠. 아주머니께서는 제 편지를 읽으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이고, 학생 별것도 아닌데 뭘 이런 걸 다 학생 같은 젊은이들이 있어서 나도 힘이 나네.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이웃들의 삶 속에서 소박하지만 진실하게 오고 간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 역시 그 따뜻함을 나누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만큼 돌려줄 차례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정은 정말이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 사람들로 꽉 찬 만원 지하철 안에서였어요. 저는 그날따라 너무 피곤해서 가방을 꼭 끌어안은 채 깜빡 졸았던 모양입니다. 내려야 할 역에 도착해서 급하게 내리려는데 아뿔싸, 가방 지퍼가 열려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지갑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현금은 물론이고 카드, 신분증, 그리고 집 열쇠까지 모두 들어있었는데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어떡하지? 당장 집에 어떻게 가고 내일 출근은 또 어떻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가방 안을 미친 듯이 뒤지고 있는데 옆에 서 계시던 한 중년 아저씨께서 제 모습을 지켜보시고는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학생, 왜 그래? 뭐 잃어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조금 무뚝뚝했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울먹이며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당장 교통카드도 없어서 집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께서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당신의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제게 불쑥 내미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처자가 타지에서 얼마나 힘들고 일단 이거라도 찍고 나가. 그리고 혹시 모르니 내일 아침 8시에 여기서 다시 봅시다. 내가 혹시 지갑 찾으면 전해주게. 저는 너무 놀라고 죄송해서 괜찮다고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신세를 지냐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께서는 막무가내로 카드를 제 손에 쥐어주시고는 괜찮아, 괜찮아. 사람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하시며 인파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믿고 만약 제가 내일 나타나지 않으면 어쩌시려고. 그분의 조건 없는 믿음과 배려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죄송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혹시 아저씨께서 안 나오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아저씨께서는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 손에 제 지갑이 들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내린 후 다음 역에서 지갑을 주워 역무실에 맡겨두셨던 다른 승객이 있었고 아저씨께서 혹시나 해서 역무실에 문의했다가 제 지갑을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감사함의 표시로 작은 커피 쿠폰을 드리려 하자 아저씨께서는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뭘 이런 걸 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학생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갑 반수 잘하고 힘들어도 기죽지 말고 씩씩하게 살고 알았지? 아저씨는 툭툭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는 다시 바쁜 출근길 인파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지하철에서 만난 이름 모를 아저씨의 작은 기적 같은 친절은 제게 큰 위로와 함께 한국 사회에 대한 깊은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계산 없고 조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에 온기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따뜻한 경험들을 영상으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제 유튜브 도전의 시작점이 된 셈이죠. 동료들과 집주인 할머니, 분식집 아주머니, 그리고 지하철의 아저씨까지 제가 받은 따뜻한 도움과 배려는 제 마음을 감사함으로 가득 채웠지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담감과 문화적 오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민지 씨와의 관계에서 그랬죠. 저는 그녀에게 받은 도움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생일날 저는 꽤 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민지 씨, 정말 고마웠어요. 이건 제 마음이에요. 받아주세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민지 씨는 선물을 선뜻 받으려 하지 않고 조금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라야, 내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 이건 너무 과분한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이렇게 자꾸 보답하려고 하니 내가 너를 동정해서 도와준 사람처럼 느껴져서 조금 서운하기도 해. 그녀의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단지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인데 제 행동이 오히려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아직도 한국의 정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양식의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생각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퇴근 후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아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저의 서툰 표현 방식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민지 씨는 자신이 왜 서운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한국의 정 문화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려운 형편아이 학원비 때문에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을 다시 한번 털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라야, 나도 너처럼 힘들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아. 특히 너처럼 타국에서 혼자 힘들어하는 친구를 보면 더 그렇지. 내가 너를 도운 건 동정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친구로서 당연한 마음이었어. 정이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친절한 걸 넘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의지하는 깊은 유대감 같은 거야. 내가 정말 고맙다면 앞으로 돈이나 선물로 갚으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좋은 친구로 오래오래 지내자. 힘들 때 서로 이야기 들어주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너도 엄마면 내 마음 알 거야. 아니, 엄마가 아니더라도 같은 여자로서 친구로서 말이야. 민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녀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았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그녀의 깊은 마음과 희생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희는 이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더욱 깊은 우정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한국의 정이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을 넘어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 나누려는 깊은 인간의 바탕을 두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값진 경험들은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새로운 열정을 깨웠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에서 배우고 느낀 이 소중한 가치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열망이었죠. 블로그를 운영하며 소소하게 글을 쓰던 저는 좀 더 생생하게 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채널 이름은 역시 K드라마엔 없는 진짜 서울살이로 정했죠. 저의 좌충우돌 한국 생활기, 짠내나는 짠테크 도전기, 웃지 못할 한국어 실수담,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온몸으로 경험한 따뜻한 한국의 정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솔직하고 재미있게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 아저씨의 친절 같은 에피소드는 정말이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첫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은 정말이지 험난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얼굴은 빨개지고 말은 버벅거리고 서툰 편집 실력 때문에 밤을 꼬박 새우기 일쑤였죠. 과연 사람들이 내 서툰 이야기를 재미있게 봐줄까? 악플만 잔뜩 달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에 영상을 올리기 직전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반응을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따뜻한 응원의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씨, 용기 있는 도전 응원합니다. 짠테크 꿀팁 공유 감사해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이야기.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어요. 다음 편 기대됩니다. 사라씨 보니까 저도 힘이 나네요. 힘든 시기지만 함께 이겨내요. 파이팅!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제가 사는 동네 커뮤니티와 온라인을 통해 제 채널을 알게 된 이웃들의 폭발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께서는 가게에 제 채널 홍보 포스터를 붙여놓으셨고 집주인 할머니께서는 경로당 친구분들께 제 채널 구독을 독려하셨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모임 친구들은 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기본이고 주변에 입소문까지 내주며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웃들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 속에서 저는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제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한국 문화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문화 전도사,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주는 유튜버로 성장하고 싶다는 꿈 말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은 그 꿈을 향한 설레는 첫걸음입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의 고물가, 고금리 시대는 제게 분명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K드라마 속 달콤한 환상은 산산조각 났고 현실의 벽은 예상보다 훨씬 높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가운 벽 앞에서 좌절하는 대신 벽 너머에 숨겨져 있던 보석 같은 진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역경 속에서도 유머와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강인함, 그리고 서로를 보듬고 기꺼이 손 내미는 깊고 따뜻한 정치인 문화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값진 교훈과 감동을 얻었습니다. 시애틀의 비 내리는 거리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낯선 서울 골목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와 사람 냄새 가득한 정겨움 속에서 더 큰 위안과 행복을 느낍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돕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도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저는 그 희망이 국경을 초월하는 보편적인 메시지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게 더 이상 낯선 타국이 아닙니다. 웃음과 눈물, 좌절과 희망이 교차했던 이곳에서의 시간들을 통해 한국은 제 삶의 일부이자 제 마음의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응원해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고 제 가슴 속에는 이곳에서 배운 따뜻함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꿈이 가득하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이곳 한국에서 제가 발견한 진짜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K드라마엔 없는 진짜 서울살이를 통해 그리고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 화려함 뒤에 숨겨진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강인한 공동체 정신을 알리고 싶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희망과 따뜻한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곳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사명입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이곳의 모든 따뜻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